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롤스 정의론을 하다가 중간에 끝났죠? 오늘은 롤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만 하면 롤스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롤스는 사회에 대한 분석부터 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분석을 하니까 이 사회라는 것은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체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증진시킨다라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이 있지만 반대로 협력을 통해서 생산된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에 있어서는 갈등의 관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해결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합의 상황, 최초의 합의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는데 그 원초적 입장에서는 무지의 배일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개인의 특성을 모르게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합의 당사자들은 서로 상호 무관심하고 또 합리적인 오로지 자기 이익 증진에만 관심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규칙에 의해서 최소 극대화 규칙에 의해서 자신이 이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일 때 최소 수혜자인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자기가 분배받을 몫을 최대로 하는 전략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정의의 원칙이었는데 첫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정도에서 최대한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제2원칙은 또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습니다. 이 제2원칙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허용을 하는데 이제 바로 나올 두 가지 원칙은 그 제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성립이 되어야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이 된다, 정당화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원칙이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이 되어서 그로부터 정치 체제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또 어떤 기본법을 만들고 어떤 경제 체제를 만들 것인지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되고 제2원칙 중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라는 내용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자유의 우선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절차적 정의, 롤스의 정의론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절차적 정의가 적용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다. 첫 번째는 정의 원칙이 합의되는 상황 그 자체가 절차적 정의가 적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의 원칙 적용, 그러니까 정의 원칙을 합의한 이후에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이 된 이후 이제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이익의 몫을 분배할 때 그때 또 절차적 정의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부른다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정의론에서 나오는 시민불복종을 하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정의론이라는 책이 아니라 만민법이라는 책이 또 있는데요. 그 만민법에서 얘기하는 해외 원조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4분이 넘어갔네. 자, 먼저 시민불복종. 자, 이 시민 불복종은 일단 개념을 보면 시민이 불복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불복종하느냐?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을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민불복종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롤스가 사회를 구분하는데요. 일단 정의론에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나중에 만미법에서는 또 다르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만 구분해요. 일단 먼저 질서정연한 사회가 있고, 그리고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가 있고요. 자, 그리고 불리한 여건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사회로 구분을 하는데 각각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질서정연한 사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사회 그대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사회 기본 구조들이 정의 원칙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부합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질서정연한 사회에서는 결코 부정의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회의 기본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부정이라는 게 생겼었는데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부합하고 있으면 당연히 부정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 우리 시민불복종 할 때는 이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가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이 부합은 합니다. 부합은 하는데 가끔씩 대체로 부합한다고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런데 가끔씩 부정의한 일이 생긴다. 자, 예를 들어서 법을 만들 때 우리가 일단 롤스가 생각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약간 민주주의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을 만들 때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법 조항을 만들 때 이때 법 조항을 만드는 절차는 우리 세 가지 절차적 정의가 있었죠. 완전 절차적 정의, 불완전 절차적 정의, 순수 절차적 정의. 자, 법을 만드는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자, 법을 만드는 것은 불완전 절차적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들이 이제 합심을 하면 부정의한 법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다 보면 항상 정의의 원칙에 부합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거, 불완전 절차적 정의는 정의로운 절차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정의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 시민불복종은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운동이라 해야 될까요? 활동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고통받는 사회. 자, 이 고통받는 사회는 그 사회 자체에 정의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행위, 이걸로 인해서 부정의한 정부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롤스는 생각합니다. 더 효과적. 자, 그래서 시민불복종에서 중요한 거는 이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가 중요하다. 왜? 시민불복종은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발생하면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좀 더 질서정연한 사회로 나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자 그러면 시민불복종이 이제 무엇인가 보도록 할게요. 시민불복종이란 선생님 학습지가 어디 갔을까요? 자 우리 학습지 보면 양가로 2번 보면 시민불복종의 의미가 되어 있죠. 자 1번, 2번 모두 시민불복종에 대한 롤스가 얘기한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법에 대한 충실성을 유지하는 범위. 자, 이 법에 대한 충실성을 유지하는 범위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롤스는 그 정의로운 사회, 이제 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의로운 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자연적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정의로운 법을 유지, 발전. 그래서 이런 의무가 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법을 위반할 때는 당연히 그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죠. 자, 법에 대한 충실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라는 얘기는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따르는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에 대한 충실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해 불복종을 나타나는 행위, 부정의한 법 또는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것은요. 그 시민불복종이 대상이 되는 것은 법이나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정의한 정부를 위반하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혁명, 저항권에 관한 이야기지 시민불복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보면 정의롭지 않은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나의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비폭력적이어야 되고 당연히 다른 사람의 육체나 정신을 침해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비폭력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위법행위다. 내가 이 법과 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과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이 시민불복종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법행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중요한데요.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롤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라고 하는데, 개인의 양심에 의해서 정당화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소로라는 사람인데, 잠시 후에 같이 배울 거고요. 이 소로라는 사람은, 내 개인의 양심이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하면은 충분히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롤스가 말하는 이 양심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저 정의롭지 않은 법을 따르기 어렵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당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양심인 것이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시민불복종은 이런 행위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궁금할 때가 됐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라고 판단을 내릴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자, 그것은 선생님이 방금 짧게 설명했지만, 공유된 또는 공적인 정의관,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 또는 정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봤을 때 저 법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야 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죠. 또 이 사회,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 법은 잘못되어 있다, 부정의한 법이다, 정책이다 라고 판단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적인 정의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법이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시민불복종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으로 쓰냐면요. 정당화되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근거. 정당화 근거. 정당화 근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무엇으로 정당화하냐? 공유된 또는 공적인 정의관이나 정의 원칙으로 정당화한다. 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법과 정책은 부정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라고 판단이 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롤스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의한 법이더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민불복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같이 봅시다. 시민불복종의 범위.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지금 표현을 조금 다르게 쓰지만 지금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이긴 한데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에 있으면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헌법이 정의롭고. 자, 모든 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이 정의롭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받고 앞으로도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가 사회에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혜택을 받죠. 자, 그리고 받을 예정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법과 정책이 부정의한데 좀 애매한 표현을 씁니다. 일정 한도를 넘지 않으면. 이러면 여러분들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부정의한 법과 정책은 당연히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 롤스라는 사람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자, 일단 롤스는 사회라는 것은 협력 체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는 협력 체계. 자, 그래서 협력 체계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을 그만큼 주고 받아야만 협력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르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 같은 경우가 있겠죠. 나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계속 실행을 하는데 그 사회에서 주어지는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무임승차라는 것은 서로 이제 정의로운 원칙을 지키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규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정한 경기의 규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단 그래서 표현을 하면 무임승차는 규칙 위반인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정의의 원칙에 따르자 서로 그렇게 합의했고 서로 신뢰하에 따르는 것을 얘기했는데 무임승차가 발생하면 그 신뢰가 깨지고 규칙이 위반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료 시민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하면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잘 따르고 있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 공적인 정의관에 비추어서 판단해 보니까 따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안 따르면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서는 이것은 규칙 위반인 것이고 동료 시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를 넘지 않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의 원칙이 우리 평등한 자유 원칙이 있었고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이 있었고 차등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 중에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을 위반하는 법과 정책일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또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이것을 위반했을 때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차등의 원칙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롤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배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만 범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롤스의 시민불복종이고요.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사람이 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봅시다. 소로. 자, 이 소로라는 사람은 1800년대 이제 작가거든요. 미국에 살던 작가인데 미국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전쟁에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거두려고 하니까 소로라는 사람은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라는 시민 불복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로라는 사람이 말하는 시민 불복종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 내 양심이
부정의하다고 판단되는 판단하는 법, 정책, 그리고 정부까지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롤스와 소로의 차이점이 나오죠. 자, 롤스는 법과 정책이 부정의하면은 이제 거부하는 것인데, 소로는 정부에 대해서까지 거부를 하는 것이고요. 소로의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나의 양심입니다. 개인적인 양심. 이것이 정당화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세금 거두는 것을 봤을 때 국가가 나한테 세금을 거두는데 내 양심이 저 세금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부정의한 법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로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국민의 의무가 있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으로서의 양심,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나는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더 중요하고 법과 정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법과 정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법보다는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에 비추어서 이 법이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걸 수도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보다는 내 정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소로와 롤스의 차이점은 계속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롤스는요, 우리 학습지 보면 선생님이 5가지 조건이 있죠. 이것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입법 과정에 참여해서 그 법을 고치고 수정하는 기회가 있고, 그 외에도 시민단체에 알려서 활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서 그 법을 어기는 행위가 정당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소로는 그렇지 않아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내 양심이 저 법과 정책을 봤는데 저거 정의롭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당연히 이 사람도 처벌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정부에 대한 저항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부정의한 정부를 봤을 때 내 양심이 저 정부가 부정의하다 하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불가피한 폭력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자, 혁명을 일으킨다. 정부가 잘못돼서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면 군인과 시민들 사이에서 이제 유혈 마찰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히 내 양심에 비추어서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폭력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학문적으로 따지면 구분하자면요, 이 소로의 시민불복종은 양심적 거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저항권, 사회계약론 중에 로크라는 사상가가 말한 저항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처벌을 감수하는 것은 롤스와 공통점이고 정부에 대한 저항까지 포함하고 있고 폭력을 인정한다. 이게 소로의 시민 불복종입니다. 자, 그러면 소로의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롤스가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소로의 시민 불복종. 롤스의 비판. 자, 그래서 롤스는 소로의 시민 불복종을 뭐라고 비판하느냐? 야, 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 거부야. 양심적 거부야.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근거를 4가지를 드는데요. 첫 번째, 자, 양심적 거부는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자, 롤스는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양심적 거부는 개인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 법과 정책 또는 정부를 판단을 내리죠.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부정의하다라고 생각하면 맞다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두 번째,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자, 양심적 거부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폭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와 정신과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무론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위이고 법으로서 만들면 폭력이라는 것은 당연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의한 법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정의로운 법까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폭력 금지는 정의로운 법인데 이 부정의한 법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기, 정의로운 법까지 위반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양심적 거부는 정치적 원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자, 오로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기 힘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롤스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은 정치적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라는 정치적인 것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정치적 원리에 기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표현 X라고 쳤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치적 원리에 기인을 해야 되는데 양심적 거부는 정치적 원리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적 거부는 종교적 원리에 기인할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불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 법이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 판단 내릴 때 동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종교적 원리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번째, 시민불복종 비해, 물론 롤스 자신이 말한 시민불복종입니다. 시민불복종에 비해서 법이나 정책이 바뀔 낙관적이지 않다. 단순히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울부짖는 그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실제로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로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불복종이 아니라 양심적 거부행위일 뿐이고, 양심적 거부행위와 내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롤스의 시민불복종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반적으로 다 끝낸 것 같고요. 자, 우리 학습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롤스의 해외 원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학습지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롤스의 해외 원조는 의무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무슨 얘기냐? 원조는 의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학습지 같이 보면서 읽어봅시다. 원조에 대한 의무론적 입장인데, 질서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만민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굉장히 낯설 텐데, 이 만민이라는 표현은요, 국제 정치를 참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집합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만민법을 형성하고 이제 국제 정치에서 적용이 되어야 될 법을 만민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을 형성하고 이에 근거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평화 유지, 상호 협력을 이끄는 국제사회의 주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민이에요. 그럼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 원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롤스가 말하는 의무론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아까 사회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어디 있죠? 사회를 이렇게 질서정연한 사회,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 그리고 고통받는 사회가 있는데, 이 고통받는 사회,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해야 됩니다. 롤스는 여기에서도 자신이 칸트 의무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던가, 또는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던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사회를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조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불리한 여건에는 정치적, 문화적 전통, 인적 자원 및 물질적 자원의 결핍, 전문 지식의 결핍, 과학기술적 여건들의 결핍 등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빈곤은 주로 물질적 자원의 부족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제도의 결함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고통받는 사회에는 정의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구조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빈곤이란 거는 정의의 원칙을 적용받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다. 그래서 기술 이전 등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원조가 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기술 이전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원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위에 다시 올라가 봅시다. 1번 동그라미. 불리한 여건에는 정치적, 문화적 전통, 인적 자원 및 이것도 고통받는 사회가 이것을 탈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자, 3번 동그라미.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 또는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원조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복지를 누리도록 평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질서 정연한 사회와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고통받는 사회는 정치 제도 또는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 그것으로 따지는 것이지 물질적인 환경 또는 복지 수준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잘 돼 있을 수는 있는데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그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의 원칙을 만족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잘 따른다면 부정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지 수준을 평준화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4번.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 또는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만 유효하다. 자, 고통받는 사회에 우리가 만민이 원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이거나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순간 우리는 원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인 것이지 다른 사회가 아닌 거죠. 자, 이러한 롤스의 입장을 국제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 국제주의적 관점이 무슨 얘기냐면요. 고통받는 사회이냐 또는 질서 정연한 사회이냐 이 경계선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고통받는 사회 또 질서 정연한 사회가 있습니다. 자, 고통받는 사회의 경계선과 이 경계선과 질서 정연한 사회의 경계선이 확실히 구분이 되고 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에게 원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사회와 사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국제주의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원조에서 대체로 또는 그냥 질서 정연한 사회인가 아니면 고통받는 사회인가라는 국가적 경계선을 중시한다. 이게 국제주의적 관점이다. 자, 그래서 롤스가 만민법이라는 책에서 해외 원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여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정의론에서는 정의 원칙 중에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차등의 원칙을 국제 정치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무지의 배를 국제 정의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보통 롤스의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곤의 문제를 주로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서 찾으므로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서 찾으므로 실질적인 원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 내가 오늘 그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이 당장 오늘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조가 물질적인 원조를 주로 안 하니까 부족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원조가 부족할 수도 있다 라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
원조에 대한 거는 우리 제일 앞에 싱어에 대한 입장에서도 했었죠. 그 싱어와 롤스는 원조를 의무로 보았다라는 내용 꼭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롤스까지 끝냈습니다. 롤스라는 학자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공리주의나 칸트보다 좀 더 어려웠던 것 같고 내용이나 조건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수업을 듣느라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았고요. 자, 오늘 수업을 끝으로 계획대로라면 여러분들을 이제 학교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보는 날까지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고 혹시나 외출하게 되면 알죠? 마스크 꼭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손발 깨끗이 씻는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합시다. 안녕.